북한에서 한 아이가 평생 이름 없이 6호라는 번호로만 불리며 살았습니다. 27년간 감금된 비밀시설에서 그는 자신이 왜 거기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은 바로 자신이 북한 최고 권력층의 피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었고 왜 존재 자체가 비밀이 되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이 없는 삶을, 엄마 아빠라는 단어조차 모르고 자라는 어린 시절을, 생일을 축하받아 본 적도, 친구와 놀아본 적도 없이 오직 번호로만 불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이름은 6호였습니다. 제가 처음 기억하는 것은 하얀 벽이었습니다. 사방이 온통 하얀 방. 창문은 있었지만 철창이 가로막고 있었고 그 너머로 보이는 건 늘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키 큰 나무들과 철조망,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평양 외곽의 어떤 비밀 시설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곳이 어디인지, 왜 거기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그곳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죠. 5살쯤 됐을까요?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어온 사람은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였습니다. 6호, 팔을 내밀어라. 그때 알았습니다. 제 이름이 6호라는 것을. 숫자였습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번호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비참한 일이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이름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하루하루가 똑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방송이 나오면 일어나서 세면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했습니다. 밥은 창문 아래 작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늘 똑같은 옥수수밥과 김치, 가끔 두부국이 나왔습니다.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른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면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방 한쪽에 놓인 책상에서 교과서를 읽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어록, 혁명 역사, 수학, 과학.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책을 주고 읽어라고만 했습니다. 질문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다른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친구라는 게 뭔지, 같이 놀이를 한다는 게 뭔지 알지 못했습니다. 가끔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리면 저는 그 새들이 부러웠습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함께 지저귀는 게 너무나 부러웠어요. 10살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책을 읽다가 가족이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그림에는 웃으며 식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웃고 있을까? 나한테도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밤에 잠들기 전 저는 가끔 상상했습니다. 어딘가에 저를 찾고 있는 어머니가 있을 거라고. 제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니는 아버지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봄이 되면 창밖으로 하얀 꽃들이 보였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이 참 예뻤습니다. 여름엔 초록색 잎들이 무성했고 가을엔 빨갛고 노란 단풍이 들었습니다. 겨울엔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계절은 바뀌었지만 제 생활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12살 때 처음으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2명의 관리인이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6호 아이는 언제까지 여기 있는 거요? 모르지. 위에서 결정할 일이니까. 우리는 그저 지시대로만 하면 돼. 참 불쌍한 놈이야. 죄도 없는데. 쉿, 조심해. 그런 말 하다간 우리도 끝장이야.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저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죄가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지? 나는 여기서 태어났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날 밤 처음으로 화가 났습니다. 누구한테 화를 내야 할지도 몰랐지만 가슴속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친구도 없는 제가 너무 억울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 외로웠습니다. 교과서에서 읽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에는 가족들이 모여 떡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하지만 저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옥수수밥과 김치만 먹는 평범한 날이었어요. 14살 때 제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굵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나인가? 나는 누구지? 6호. 그게 내 이름인가? 어느 날 관리인이 새 교과서를 가져왔습니다. 표지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가족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엔 최고 지도자의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온 나라가 우러러보는 사람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궁금증은 더 커졌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북한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을 텐데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걸까? 나는 정말로 죄를 지은 걸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빛 아래 어디선가 다른 아이들은 가족과 함께 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겐 이름이 있고 생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6호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15번째 봄이 왔습니다. 창밖에 또다시 하얀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매년 보던 풍경이었지만 그 해는 뭔가 달랐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이건 삶이 아니야.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감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 설령 나간다 해도 갈 곳이 있을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곧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한 사람, 단 한 사람의 따뜻함에서 시작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2011년 3월 26번째 봄꽃이 피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 6호. 나는 오늘부터 내 선생님이 될 리명숙이라고 해.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리명숙 선생님. 그분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분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선생님은 38살쯤 돼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 조금 낡았지만 단정한 옷차림.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건 선생님의 눈빛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차갑지 않았어요. 슬픔이 담긴 그러면서도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6호라고 불리는 게 익숙하니? 선생님이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선생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작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럼 우리 공부를 시작해볼까? 처음 몇 주는 어색했습니다. 선생님은 교과서를 가지고 오셔서 수업을 하셨습니다. 국어, 수학, 역사. 혼자 책으로만 공부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생님은 설명도 해주시고 제가 이해했는지 물어보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선생님도 처음엔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말수가 적으셨고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나가셨습니다. 마치 저와 가까워지는 걸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선생님도 이곳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걸.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배치된 거였다는 걸요. 변화가 시작된 건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제가 기침을 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었던 거죠. 선생님은 수업을 멈추고 제 이마에 손을 대보셨습니다. 열이 있네. 약은 먹었니? 약이요? 저는 약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아플 때 그냥 누워있으면 됐거든요.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이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 작게 중얼거리시는 소리였지만 저는 다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생님은 관리인에게 따지셨습니다. 이 아이가 아픈데 왜 약도 안 줍니까? 최소한의 치료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선생은 교육만 시키면 돼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오. 이건 교육 이전의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날 밤 선생님이 몰래 약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작은 봉지에 든 감기약이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엿이었습니다. 조그만 엿 2조각. 아플 땐 단 것을 먹으면 좀 나아. 몰래 먹어. 들키지 말고.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그 엿을 먹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 먹어보는 단맛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어요. 단맛과 함께 뭔가 따뜻한 게 가슴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선생님이 조금씩 변하셨습니다. 아니, 선생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죠. 수업이 끝나도 금방 나가지 않으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도 어릴 때 평양에서 살았단다. 대동강 근처에 집이 있었지. 봄이 되면 강변에 버드나무 가지가 늘어지는데 그게 참 예뻤어. 강요? 강이 뭐예요? 강은 말이야. 큰 물이 흐르는 곳이란다. 물고기도 살고 배도 다니고 여름에는 사람들이 강에서 놀기도 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바깥 세상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강이 흐르는 곳, 사람들이 사는 마을, 아이들이 뛰어노는 학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이었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6호야, 너 생일이 언제니? 생일이요? 그게 뭔데요? 선생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생일은 내가 태어난 날이야. 모든 사람에겐 생일이 있고 그날을 축하하는 거란다.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도 말해준 적이 없어요. 선생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하자. 3월 15일. 오늘을 내 생일로 하는 거야. 봄꽃이 피는 날. 좋지 않니? 3월 15일이요? 그래. 오늘부터 3월 15일은 내 생일이야. 기억해둬. 그날 선생님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학을 꺼내주셨습니다. 알록달록한 종이로 접은 손가락만 한 학이었어요. 생일 축하해, 6호야. 여러분, 15살에 처음으로 생일 축하를 받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 작은 종이 학을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선생님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울어도 돼. 참지 않아도 돼. 그날부터 선생님은 제게 진짜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상이었어요. 제게는 엄마가 누군지 몰랐지만 아마 엄마라는 게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은 교과서에 없는 것들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시를 들려주셨어요.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게 시예요? 응. 김소월이라는 시인이 쓴 거야. 우리나라 사람이지. 시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란다. 말로 다 못하는 걸 시로 쓰는 거야. 저는 그 시를 외웠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서 중얼거렸어요. 산에는 꽃이 피네.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가끔 바깥 세상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세상에는 말이야, 많은 나라들이 있단다.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요? 그래. 바다 건너에 중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더 멀리 가면 여러 나라들이 있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곳도 있단다. 자유요? 그게 뭐예요?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자유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야.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런 거란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한 일인가요?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니. 하지만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저는 선생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글씨 쓰는 법도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천천히 정성스럽게 써봐. 글씨는 마음을 담는 거란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제 이름을 써주셨습니다. 아니, 이름이 아니었죠. 번호였으니까. 6호. 선생님이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이름이 아니야. 너는 사람이잖니.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어야 해. 그럼 제 이름은 뭐예요? 그건 나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언젠가는 내게도 진짜 이름이 생길 거야. 꼭 그럴 거야. 겨울이 왔습니다. 제 16번째 겨울이었어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난방이 제대로 안 돼서 방안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떨릴 정도였습니다.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는 다음날 두툼한 목도리를 가져오셨습니다. 이거 둘러. 선생님이 쓰던 건데 내가 쓰렴. 선생님 거잖아요. 선생님이 쓰세요. 선생님은 괜찮아. 너한테 더 필요해. 목도리를 두르는데 선생님 냄새가 났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냄새였어요. 그날 밤 저는 그 목도리를 꼭 안고 잤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생님이 작은 상자를 가져오셨습니다. 6호야, 오늘 설날이야. 우리 민족의 명절이지. 원래는 가족들이 모여서 떡국을 먹고 세배를 하는 날이란다. 세배요? 어른들께 인사하는 거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선생님이 상자를 여셨습니다. 안에는 작은 떡 몇 개가 있었어요. 떡국은 못 만들었지만 이거라도. 명절에는 떡을 먹어야 해. 우리는 그날 밤 둘이서 그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원래 설날에는 말이야. 온 가족이 모여서 웃고 떠들면서 먹는 거란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사촌들도 오고 시끌벅적하게. 좋겠네요. 그래, 좋지.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도 그리운 사람들이 있는 거겠죠.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저는 감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16살 봄, 제 두 번째 생일이 왔습니다. 3월 15일. 선생님이 정해주신 날이었죠. 선생님은 또 작은 선물을 가져오셨습니다. 이번엔 공책이었어요. 일기를 써봐.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여기 담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것들을 여기 쓰는 거란다. 일기요? 그래. 선생님도 내 나이 때 일기를 썼어. 힘들 때, 외로울 때 일기를 쓰면 조금 나아지더라. 저는 그날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글씨로, 짧은 문장으로. 오늘 선생님이 웃어주셨다. 기분이 좋았다. 창밖에 새가 날아갔다. 나도 저렇게 날고 싶다. 그런 것들을요. 선생님은 제게 세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과서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 사람의 마음, 따뜻함, 그리움, 희망, 그런 것들이었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코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특별하다뇨? 응, 넌 착하고 똑똑하고 마음이 따뜻해. 그리고 선생님이 말을 멈추셨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참으셨어요. 그리고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너는 좋은 사람이 될 거라는 얘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이미 뭔가를 알고 계셨다는 걸.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제가 누구인지. 하지만 말씀하실 수 없었던 거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들. 그 시간들이 제게는 전부였습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진작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번호가 되어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언젠가는 뭔가가 변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2014년 여름, 제가 1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평양은 유난히 더웠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걸 제대로 느낄 수 없었죠. 여전히 그 시설 안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 시간이었어요. 교과서를 읽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선생님이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뭔가 심각한 표정이셨어요.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며 저를 보셨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생님의 표정이 자주 어두워지셨어요. 뭔가 고민하시는 것 같았고 가끔 저를 보시면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생님이 평소와 다르게 문을 닫으시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유코야, 너 궁금하지 않니?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품어왔던 질문이었으니까요. 궁금해요. 항상 궁금했어요. 선생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너는 매우 특별한 아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거란다. 특별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선생님이 말을 멈추셨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지나가고 선생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다 말해줄 수 없어. 하지만 언젠가 너는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선생님은 아세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알아. 처음 너를 봤을 때부터 알았어. 그래서 더 안타까웠단다. 그럼 말씀해주세요. 제발요. 안 돼. 아직은 안 돼. 내가 아는 순간 내 인생은 더 위험해질 거야. 더 위험해진다. 이미 충분히 위험하지 않나요? 저는 이름도 없이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살고 있는데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매우 특별한 아이. 더 위험해질 거야.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며칠 후 운명처럼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관리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여정 동지 말씀이 어떠하셨습니까?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김여정, 북한 최고 권력의 핵심,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름, 유코아이에 대해 물으시더군. 건강 상태는 어떤지, 문제는 없는지.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별 문제 없다고 했지. 아직은 조용히 관리하라는 짓이야. 언제까지 여기 둘 건가요? 그건 나도 모르지. 위에서 결정할 일이니까. 하지만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요즘 김은별 동지가 후계자로 부상하고 있잖아. 그 아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존재 자체가. 쉿.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우리까지 끝장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김여정, 김은별, 그리고 저.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다음 날 선생님이 오셨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김여정이 누구예요? 선생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어디서 그 이름을 들었니? 어젯밤에 관리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저에 대해서요. 김여정 동지가 물었다고. 선생님이 주저앉으시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너는 똑똑한 아이니까 언젠가는 알게 될 줄 알았어. 선생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는 누구예요? 한참을 침묵하시던 선생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유코야, 넌 정말로 특별한 아이야. 너무 특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아이지.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이 나라 최고 권력층의 피를 받았어.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으로 존재하면 안 되는 아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거란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최고 권력층의 피, 존재하면 안 되는 아이. 제 어머니가 김여정이에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건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너도 나도 아무도.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위험해. 정치적 스캔들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이름도 없이, 가족도 없이 이렇게 감춰져 살아야 했던 거구나. 그럼 제 아버지는요? 그건 나도 몰라. 아마 아무도 모를 거야. 아니, 알면 안 되는 거겠지.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분노, 슬픔, 억울함, 혼란. 저는 죄가 없었어요.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너는 번호가 아니야. 너는 사람이야. 피가 어떻든 누구의 아들이든 너는 소중한 사람이란다. 그날 밤 저는 거울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 얼굴 어딘가에 그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6호였을 뿐인데, 이름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는 그냥 6호였을 뿐인데, 다음 날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최고 지도자의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 사람들과 제가 연결돼 있다니. 하지만 저는 그 사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선생님은 그 후로 더 조심스러워지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 하셨어요. 6호야, 세상은 넓단다. 이 나라보다 훨씬 넓어. 바다 건너엔 남쪽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민족이지. 거기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산단다. 자유롭게요? 그래.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심지어 정부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아.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 세상이 정말 있을까요? 선생님도 거기 가고 싶으세요? 선생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가고 싶지. 너무 가고 싶어. 하지만 내 나이에, 그리고 이미 여기 발이 묶인 내가 어떻게. 저도 가고 싶어요. 그래. 언젠가 기회가 오면 꼭 가렴.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야 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나뭇잎이 붉게 물들었어요. 18살의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된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어요. 정치적 비밀이었습니다.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호야, 조심해야 해. 요즘 김은별 동지가 후계자로 공식화되고 있어. 그럴수록 너는 더 위험해져. 왜요? 너는 후계 구도에 방해가 될 수 있어. 비록 숨겨진 존재지만 언젠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권력이라는 건 그런 거란다. 작은 위협도 용납하지 않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야 해.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이 작은 종이를 꺼내셨습니다. 이걸 외워. 그리고 꼭 기억해둬. 종이에는 지명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만강, 연길, 푸놈펜, 그리고 몇 가지 암호 같은 것들. 이게 뭐예요? 혹시, 정말 혹시 내가 여기서 나가야 할 상황이 오면 이 길을 따라가렴. 이건 탈출 경로야. 탈출이요? 쉿. 큰 소리 내지 마. 그래, 탈출.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겠지만 언젠가 필요할지 몰라.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외웠습니다. 모든 글자를, 모든 지명을. 그리고 종이를 선생님께 돌려드렸어요. 선생님은 그걸 불에 태워 없애셨습니다. 그의 겨울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제 정체를 알았습니다. 김여정의 아들. 존재해서는 안 될 아이. 정치적 비밀. 하지만 동시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정한 게 아니에요. 저는 6호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없지만 마음은 있었어요. 자유를 꿈꿀 권리가 있었습니다.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저 철창을 넘어갈 거야. 언젠가는. 그리고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2020년 제가 2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 해는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수선했습니다. 전염병이 퍼졌고 국경이 더 철저히 봉쇄됐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보다 더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평소보다 일찍 오셨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6호야, 큰일이야. 무슨 일이세요? 김은별 동지가 공식 석상에 나타났어. 후계자로 사실상 확정됐단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죠. 그럼 저는요? 선생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좋은 징조는 아니야. 후계 구도가 확실해질수록 너 같은 존재는 더 위험해져. 그날 저녁부터 시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관리인들의 얼굴이 더 굳어졌고 감시가 강화됐어요.
CCTV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제 방 구석구석까지 다 보이는 위치예요. 일주일 후 제게 허락됐던 유일한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정원 산책이었어요. 하루 30분, 그것도 철저한 감시 속에서였지만 그래도 제게는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외부 활동은 금지입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위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따르십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완전히 갇혔습니다. 방 안에서만 지내야 했어요. 창문도 가리개가 쳐져서 밖도 잘 안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오셨을 때도 달라졌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관리인이 문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수학을 공부하자. 선생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수업 중에 선생님이 공책에 뭔가를 적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조심해. 상황이 안 좋아. 저도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를 지웠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더위가 심했지만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찜통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숨막힌 건 이 긴장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복도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심각한 톤이었어요. 6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라는 지시는 없었습니까? 아직은 보류래. 하지만 오래가지 않을 거야. 김은별 동지의 위상이 확고해지면 처리하는 건가요? 그건 나도 모르지. 아마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말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아니면 다음에 올 말이 무엇인지 저도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식사량이 줄었습니다. 반찬도 줄었어요. 이게 작은 신호였습니다. 저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줄어든다는 것,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는 뜻이었죠.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는 관리인에게 항의하셨습니다. 왜 식사량을 줄였습니까? 젊은 사람이 이걸로 어떻게 버팁니까? 선생은 교육이나 하시오. 식사는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이건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관리인이 비웃었습니다. 6호는 사람이 아닙니다. 번호일 뿐이요. 선생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밤 선생님이 몰래 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작은 옥수수빵 한 조각이었어요. 먹어. 힘을 내야 해. 선생님, 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미안해. 선생님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더 일찍 너를 여기서 빼냈어야 했어. 하지만 난 겁쟁이야. 나도 살고 싶었거든. 저는 선생님을 안아드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안았어요. 선생님도 저를 꼭 안으셨습니다. 6호야, 약속해. 기회가 오면 망설이지 마. 살아야 해.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해. 네, 선생님. 가을이 왔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어요. 제 24번째 가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보이부 사람들이 왔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2명의 남자.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6호, 우리와 함께 가야겠다. 어디로요? 묻지 마. 따라오기만 하면 돼. 선생님이 수업 중이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그들이 들어왔던 겁니다. 선생님이 일어서셨어요. 이 아이를 어디 데려가시는 겁니까? 당신은 상관없어. 비켜.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제 학생입니다. 보이부 요원 중 하나가 선생님을 밀쳤습니다. 선생님이 비틀거리셨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선생님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6호야, 괜찮아. 가렴. 하지만 기억해. 내가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 말이 많구만. 당신도 함께 가시지. 뭐라고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6호한테 무슨 교육을 시켰는지 확인해야겠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선생님까지 위험해진 거였어요. 저 때문에 선생님까지. 우리는 함께 끌려갔습니다. 시설 지하에 있는 조사실이었어요. 평생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방.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어요. 한 요원이 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6호,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모릅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고 있지? 모릅니다. 따귀가 날아왔습니다. 처음 맞아보는 폭력이었어요. 귀가 멍멍했습니다. 다시 묻겠다. 너는 내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느냐? 모릅니다. 또 때렸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입에서 피가 났어요. 6호야. 옆방에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드리지 마.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 닥쳐.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을 때린 거였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을 놔주세요. 선생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다고. 이 아이한테 쓸데없는 생각을 심어놨잖아. 자유니 인권이니 하는 것들을. 제가 그런 말을 배웠다는 게 들킨 겁니다. 선생님이 위험해졌어요. 조사는 밤새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저는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를 시험하는 거였죠. 좋아. 그럼 분명히 해주지. 너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야. 이해하느냐? 네. 내 어머니는 너를 원하지 않았어. 아버지도 너를 몰라. 너는 그저 실수야. 정치적 실수.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됐어요. 울면 진 거였으니까. 이제 김은별 동지가 후계자가 됐어. 너는 방해물이야. 알겠어? 네. 앞으로 더 조용히 지내야 할 거야. 아니면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협박은 충분했어요. 새벽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선생님도 돌아오셨는데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아. 이 정도는.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6호야, 준비해야 해.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외웠던 거 기억하지? 그 길을 기억해. 그리고 기회가 오면 선생님도 함께 가요.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난 안 돼. 하지만 너는 가야 해. 꼭. 그날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감시가 더 심해졌어요. 선생님과의 수업도 감시 속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자유로운 대화는 불가능했죠. 식사량은 더 줄었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됐어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방이 너무 추웠습니다. 이건 의도적이었어요. 저를 약하게 만드는 거였죠. 선생님은 기회가 될 때마다 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자기 식사를 줄여서 제게 주신 거예요. 그러다 한 번은 들키셨습니다. 리명숙, 무슨 짓이야? 이 아이가 굶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결정할 일이요. 당신은 더 이상 이 아이한테 어떤 것도 주면 안 돼. 알겠소? 선생님이 제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니까요. 2020년이 저물어 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겨울이었어요. 창밖에는 눈이 내렸지만 저는 그것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매일 밤 되새겼어요. 두만강, 연길, 푸놈펜. 그 길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거야. 그때까지 버텨야 해. 그리고 그 기회는 제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2022년 2월, 제가 2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은 없었어요. 오히려 어둠만 짙어졌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한 척했던 아침이었죠. 문이 벌컥 열리더니 보이부 요원 4명이 들어왔습니다. 2020년에 왔던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계급장을 단 사람들이었어요. 6호 일어나. 따라와. 어디로요? 묻지 마. 움직여. 이번엔 달랐습니다. 수갑을 채웠어요. 처음 차보는 차가운 쇠였습니다. 복도로 끌려나갔는데 선생님이 계시던 교육실 앞을 지나갔어요. 문이 열려 있었고 선생님도 붙잡혀 계셨습니다. 6호야. 선생님이 소리치셨지만 요원이 선생님의 입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평양 중심부로 이송됐습니다. 보이부 본부였어요. 제가 평생 갇혀 살던 시설을 벗어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감옥으로 가는 거였죠. 차 안에서 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건물들이 있고 차들이 다니고 이게 세상이구나. 26해 만에 처음 보는 바깥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거리는 삭막했어요. 보이부 건물은 어두웠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어요. 긴 복도, 철문들, 어딘가에서 들리는 비명소리.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을까요? 신문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자 하나와 책상, 그리고 벽에 걸린 최고 지도자의 초상화. 요원 3명이 저를 둘러쌌어요. 앉아. 의자에 앉자 손목을 책상에 묶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한 요원이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6호. 아니, 이제 내 번호도 필요 없겠구나. 너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지? 모릅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귀가 울렸어요. 거짓말하지 마. 리명숙년이 다 말했어. 내가 알고 있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선생님이 신문당하고 계신 거였어요.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알아서 알게 된 겁니다. 알아서? 어떻게? 들었습니다. 관리인들이 이야기하는 걸. 또 때렸습니다. 이번엔 주먹으로. 입술이 터졌어요.
내 어머니가 누군지 말해봐. 김여정 동지입니다. 그래. 그걸 아는 순간부터 너는 죽은 목숨이야. 알고 있었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실수야. 권력의 실수. 그리고 이제 김은별 동지가 후계자가 됐어. 너 같은 존재는 방해물이야.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본 적도 없고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 요원이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제 얼굴로 날아왔어요. 리명숙은 내게 뭘 가르쳤어? 교과서에 있는 것들입니다. 거짓말. 자윤이, 남조선이니, 탈출이니 하는 것들 배웠잖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방에 도청장치가 있었던 걸까요? 그건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물어봤다고. 비웃었습니다. 6호, 너는 묻는 것조차 허락된 적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숨 쉬는 것뿐이야. 그것도 우리가 허락할 때만. 신문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 같은 폭력. 물도 주지 않았어요.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을 보고 싶으면 솔직히 말해. 선생님이 뭘 가르쳤는지, 탈출 계획이 있었는지. 탈출 계획은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그저 저를 사람처럼 대해주셨을 뿐이에요. 사람처럼. 요원이 웃었습니다. 너는 사람이 아니야. 번호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밤이 됐습니다. 독방에 던져졌어요. 차갑고 좁은 방이었습니다. 화장실도 없었어요. 구석에 양철통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어둠 속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26해를 이름도 없이 살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건가? 다음 날 아침 또 끌려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은 멍투성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이 찢어져 있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6호야. 선생님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선생님,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요원이 저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 여자가 잘못한 거지. 넌 죄 없어. 태어난 게 죄일 뿐이니까. 선생님이 간신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6호야. 미안해. 선생님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닙니다. 선생님은 저를 구해주셨어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진작. 감동적이구만. 요원이 비웃었습니다. 리명숙, 마지막으로 묻겠다. 6호한테 반동사상을 가르쳤나? 아닙니다. 저는 그저 거짓말하지 마. 자유, 인권, 탈출, 남조선 이런 것들을 가르쳤잖아. 선생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셨어요. 대답 안 해? 좋아. 요원이 선생님을 때렸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때리지 마세요.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겁니다. 닥쳐. 저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맞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아팠으니까요. 선생님이 피를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6호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혼자 한 짓입니다. 선생님, 이 아이는 순수합니다. 아무 죄가 없어요. 제발, 이 아이는 살려주세요. 요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살려달라고. 이미 존재하지 않는 아이를.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신 이 아이는 내가 책임진다고. 요원이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좋아. 그럼 내 죄목을 말해봐. 저는 6호에게 잘못된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자유에 대해, 인권에 대해, 남조선에 대해, 그리고 탈출 방법도 가르쳤습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그건. 요원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계속해.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체제에 대한 반역을 도모했습니다. 6호를 이용해 비밀을 폭로하려 했습니다. 모든 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저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신 것뿐인데 그게 죄가 됐습니다. 좋아. 자백했으니 처리하겠다. 처리요? 리명숙, 너는 반역죄로 처형될 것이다. 그리고 6호, 너는. 요원이 저를 보았습니다. 너는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기억해. 내가 한마디라도 입을 열면 리명숙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도 다 끝이야. 알겠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선생님과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생님이 입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살아라. 그리고 끌려나가셨습니다. 선생님.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선생님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 후 선생님이 공개 처형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죄목은 반역죄. 저는 참석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관리인들의 대화로 알았습니다. 리명숙이 죽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나? 뭐라고 했는데? 봄꽃을 보고 싶다고 했대. 마지막 말이 그거였어.
봄꽃 3월 15일 제 생일을 정해주신 날 선생님이 제게 준 첫 선물.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울었던 것보다 더 많이 울었어요. 선생님, 제게 이름 대신 생일을 선물해 주신 분, 처음으로 사람의 따뜻함을 가르쳐 주신 분, 저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 선생님, 제가 꼭 살아남겠습니다. 그리고 봄꽃을 보겠습니다.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그날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제 잃을 게 없었습니다. 선생님마저 떠나셨으니까요.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선생님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이 곧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제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2023년 3월 15일 제 2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정해주신 날, 그리고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1년 하고도 한 달이 지난 날이었어요. 보위부 조사가 끝난 후 저는 다시 원래 시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달라졌어요. 이제는 더 작은 방이었고 창문도 완전히 막혔습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감옥이었죠. 식사는 하루에 한 번. 그것도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니었어요. 차가운 옥수수죽 한 그릇, 가끔 김치 몇 조각. 몸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체중이 빠졌고 기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되새겼어요. 두만강, 연길, 푸놈펜. 그 이름들을 되뇌며 버텼습니다. 선생님, 제가 꼭 살아남겠습니다. 3월 14일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저녁 식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관리인들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복도를 뛰어다니는 발소리, 다급한 목소리들. 정전이야. 예비 발전기도 안 돌아가. 빨리 고쳐. 보안 시스템이 다 죽었잖아. 정전이었습니다. 방 안의 작은 전등도 꺼졌어요. 감식 카메라도 작동을 멈췄습니다. 이건 기회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으로 갔습니다. 전자 잠금 장치가 풀려 있었어요. 혼란 속에서 누군가 실수한 겁니다. 아니면 이건 선생님이 하늘에서 보내주신 기회일지도 몰랐어요. 3월 15일 새벽 선생님이 남기신 쪽지에 적혀있던 시간, 지금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비상등만 깜빡였습니다. 관리인들은 전기실로 몰려간 것 같았어요. 복도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맨발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들릴까봐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비상구를 찾았습니다. 선생님이 몰래 가르쳐 주신 길이었어요.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 기억해둬. 건물 서쪽 끝 비상구가 있단다. 거기서 나가면 뒷산으로 갈 수 있어. 문을 열었습니다. 삐잉 마이너스 경보음이 울릴 줄 알았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정전 때문이었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3월의 밤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공기였어요. 27회 만에 처음 마시는 진짜 바깥 공기. 뒤를 돌아봤습니다. 평생을 가둬놓았던 그 건물. 이제 작별이었어요. 산으로 뛰었습니다. 맨발이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그저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탈출한 걸 알아챈 거였어요. 6호가 도망쳤다. 찾아라. 크게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추적견이었어요. 저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산길을 헤매며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두만강은 함경북도 쪽이야. 국경을 넘으려면 북쪽으로 가야 해. 밤새 걸었습니다. 뛰고 걷고 또 뛰고 발바닥에서 피가 났지만 계속 움직였어요. 멈추면 죽는 거였으니까. 다음 날 낮 작은 마을을 지나쳤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지만 도움을 청할 수 없었어요. 모두가 제적이었습니다. 신고하면 끝이니까요. 빈 헛간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몇 시간 숨어 잤어요. 너무 지쳤거든요. 일어났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우물에서 물만 마셨습니다. 어지러웠지만 계속 가야 했어요. 이틀째 밤 마침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강물. 그 너머가 중국이었어요.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강변에는 철조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찰대가 있었어요. 손전등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군인들. 저는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가기를. 1시간, 2시간. 추웠어요. 3월이지만 북쪽은 아직 겨울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순찰대 사이에 빈틈이 생겼습니다. 지금이었어요. 철조망으로 다가갔습니다. 너무 높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맨손으로 철조망을 잡고 올라갔어요. 가시가 손을 찢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계속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발목을 삐끗했지만 참았어요. 강으로 뛰어갔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킨 거였어요.
쏴, 쏴.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귀를 찢는 소리. 총알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3월의 두만강은 아직 녹지 않았어요. 얼음이 떠 있었고 물은 뼈를 얼릴 만큼 차갑습니다. 하지만 헤엄쳤습니다. 살기 위해, 선생님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탈북자다. 잡아라. 뒤에서 계속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에 총알이 박혔어요. 저는 물속으로 잠수했다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강물이 빠르게 흘렀어요. 제 몸을 떠밀었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너무 춥고 너무 지쳤습니다. 여기서 죽는 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살아라. 꼭 살아서 봄꽃을 봐라. 저는 이를 악물고 팔을 저었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포기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반대편 강둑이 보였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마지막 힘을 짜내 헤엄쳤습니다. 손이 땅에 닿았습니다. 풀을 잡고 몸을 끌어올렸어요. 강둑에 쓰러졌습니다. 해냈습니다. 국경을 넘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얼어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았으니까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공안일까요? 아니면 북한 순찰대일까요? 계속 걸었습니다. 방향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앞으로만. 해가 떴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 보는 자유로운 하늘 아래의 일출이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 해냈습니다. 제가 나왔어요.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한글로 쓰인 간판들이 있었어요.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문을 여셨어요. 누구십니까? 도와주세요. 저는 북에서 왔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쓰러졌습니다. 기력이 다한 거였어요. 깨어났을 때 따뜻한 방 아니었습니다. 이불이 덮여 있었고 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냄새가 났어요. 깨어났구만. 할머니였습니다. 옆에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도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중국이야, 총각. 연길에서 1시간 거리. 중국. 정말 넘어온 거였어요. 이 사람은 최 목사님이야. 탈북자들 돕는 분이지. 최 목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 왔어요. 이제 안전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27회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조건 없는 도움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우린 같은 민족이잖아요. 밥 먹고 기력 회복하면 이야기합시다. 그날 먹은 흰쌀밥과 김치찌개를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 배불리 먹은 식사였어요. 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쉬다가 한국으로 가는 길을 찾아줄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한국이요? 그래요. 대한민국. 거기 가면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대한민국.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곳. 자유로운 나라.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를 그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럴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선생님일지도 하나님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별 아래 어딘가에 선생님이 계실까요? 선생님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봄꽃을 보러 갑니다. 3월 15일, 제 생일, 선생님이 주신 선물, 그리고 제가 다시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곳도 안전하지 않았으니까요. 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총각, 이제 움직여야 해요. 여기 오래 있으면 위험해요. 중국 공안이 탈북자들 단속을 심하게 하거든요. 어디로 가나요? 일단 안전가옥으로 옮기고 거기서 브로커를 만날 거예요. 한국 가는 길을 도와줄 사람이지. 브로커. 그 단어가 낯설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트럭 짐칸에 숨어 이동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몇 시간을 달렸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온몸이 베겨서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도착한 곳은 연길 외곽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탈북자 3명. 모두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기다려야 해. 서류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 브로커는 40대쯤 돼 보이는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김철수라고 했지만 가짜 이름일 거예요. 돈은 있나? 없습니다. 없어. 브로커가 혀를 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국까지 가려고? 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경우니까요. 브로커가 저를 훑어봤습니다. 특별한 경우? 뭐가 특별한데?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일단 안전하게 한국까지만 보내주세요. 브로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3주 안에 출발시켜줄게. 3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야 했어요. 그 집에서의 생활은 답답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창문도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서만 지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의 살보다는 나았습니다. 최소한 여기는 따뜻했고 밥도 제대로 나왔으니까요. 다른 탈북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사연이 있었어요. 난 함경도에서 왔어. 장마당 하다가 도망쳤지. 저는 군인이었어요. 굶어 죽을 것 같아서 탈영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숙청당해서 저만이라도 살려고 나왔어요. 모두가 절박했습니다. 살기 위해 도망친 사람들이었어요. 저처럼.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브로커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여권이야. 가짜지만 그럴듯하게 만들었어. 제 사진이 붙은 여권이었습니다. 이름은 리민준. 처음으로 제게 이름이 생긴 거였어요. 가짜지만 이제 출발 준비해. 내일 공항으로 간다. 공항이요? 그래. 베이징에서 캄보디아로 가는 비행기 타는 거야. 왜 캄보디아로요? 거기가 제일 안전해. 캄보디아 프놈펜에 한국 대사관이 있거든. 거기 가면 보호받을 수 있어.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탔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 타본 기차였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넓은 들판, 높은 건물들, 수많은 사람들. 이게 바깥 세상이구나. 이렇게 넓은 세상에서 저는 평생 작은 방에 갇혀 살았던 거구나. 베이징 공항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컸어요. 사람들로 가득했고 온갖 언어가 들렸습니다. 저는 겁이 났어요. 너무 많은 사람, 너무 큰 공간. 진정해. 자연스럽게 행동해.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출국 심사대를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가짜 여권이 들통나면 어떡하죠? 다음, 제 차례였습니다. 여권을 내밀었어요. 공안이 여권을 훑어봤습니다. 제 얼굴과 사진을 비교했어요. 어디 가십니까? 캄보디아. 여행입니다. 혼자 가세요? 네. 공안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그때 브로커가 옆에서 중국어로 뭐라고 했습니다. 공안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도장을 찍었어요. 통과하세요. 살았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 타는 비행기였어요. 이륙할 때 귀가 먹먹했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창밖을 보니 구름 위로 날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하늘 위를 날고 있어요. 5시간 후 푸놈펜에 도착했습니다. 더웠어요.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3월인데도 여름 같았어요. 현지 브로커가 마중 나왔습니다. 캄보디아 사람이었는데 조금 한국말을 했어요. 따라오세요. 숙소 갈게요. 낡은 차를 타고 푸놈펜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거리는 혼잡했어요. 오토바이들이 미친 듯이 달렸고 사람들은 반팔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숙소는 허름한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괜찮았어요. 일단 쉴 곳이 있었으니까요. 내일 대사관 갑니다. 준비하세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한국 대사관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정말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믿어도 될까요? 다음 날 아침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브로커가 준 옷이었어요. 자연스럽게 걸어요. 의심받으면 안 돼요. 대사관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였습니다. 햇볕이 뜨거웠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한국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깃발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남조선의 깃발. 이제 제가 그곳으로 가는 거구나. 들어가세요. 안에 들어가서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브로커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잘 사세요. 저는 대사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가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보호해 주십시오. 경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바로 무전기를 꺼냈어요. 탈북자 신고합니다. 정문에 한 명 있습니다. 몇 분 후 양복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영사관 직원이었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전합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했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북에서는 6호로 불렸습니다.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6호요? 번호로 불렸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평생 이름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신원조사를 해야 하는데요.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며칠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 신원을, 출생을, 탈북 경위를 다 말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특이했으니까요. 김여정의 아들이라고요? 네, 저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DNA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직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고위 관계자도 왔어요.
모두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행 비행기표가 나왔습니다. 내일 인천으로 갑니다. 한국에서 정식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20일 푸놈펜을 떠나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한항공이었어요. 승무원들이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여행 되세요. 한국말, 제 모국어. 하지만 억양이 달랐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캄보디아가 멀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세상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5시간 후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들이 보였어요. 도시의 불빛,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왔어요. 공항 게이트를 나서자 양복 입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호 씨 맞으십니까? 네, 국정원입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앞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밤의 서울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 높은 건물들, 달리는 차들. 이게 자유구나. 이게 나만이구나. 27회 만에 저는 마침내 자유를 찾았습니다. 2023년 8월 인천공항에서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국정원 조사실이었습니다. 긴장됐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최소한 여기는 저를 죽이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조사관이 앉았습니다. 중년의 남자였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름은 없습니다. 북에서는 6호로 불렸습니다. 출생은요? 1996년 어느 날이요?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평양 외곽 비밀시설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생물학적 어머니는 김여정입니다. 아버지는 모릅니다. 조사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조사관이 펜을 놓았어요. 김여정이라고요? 북한 최고 권력층에. 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DNA 검사를 하면 됩니다. 혈연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조사관이 다른 직원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30분 후 더 높은 직급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이었어요. 당신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DNA 검사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다음 날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가장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2023년 9월 1일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위 관계자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불려갔어요. 모두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국정원 차장이 서류를 들고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당신은 정말로 그분의 아들이 맞습니다. 회의실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결과 목의 혈통이 일치합니다. 확률은 99.9%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되니 실감이 났어요. 이건 국제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사안입니다.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치 않는다면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정치에 이용되고 싶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요.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당신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신변 보호를 제공하되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에게는 새 이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하는 이름이 있습니까? 생각했습니다. 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어야 했어요. 민준이요. 김민준. 그렇게 불러주세요. 좋습니다. 김민준 씨,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저는 6호에서 김민준이 됐습니다.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을 받는 곳이었어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3개월간 생활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만졌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신기했습니다. 검색창에 뭐든지 치면 답이 나왔어요. 북한 김여정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나왔어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어머니라니. 하지만 낯설었어요. 그저 뉴스 속 인물일 뿐이었습니다. 편의점에 처음 갔을 때의 충격도 잊을 수 없습니다. 24시간 열려 있다고요? 이렇게 많은 음식이 진열돼 있다고요? 원하는 걸 그냥 살 수 있다고요? 라면을 사서 먹었습니다. 신라면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한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민준 씨, 대학 진학 의향이 있으신가요? 정부에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대학이요? 제가 갈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공부할 의지만 있다면요. 대학,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곳, 젊은이들이 공부하고 꿈을 키우는 곳, 가고 싶습니다. 2024년 3월, 저는 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습니다. 28살의 신입생이었어요.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첫 수업날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의 떨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또래 사람들을 본 게 처음이었어요. 모두가 편하게 앉아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웃었습니다. 이게 정상이구나. 이게 자유구나.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이에요. 4학년이고요.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신입생이에요. 신입생이세요? 그런데 나이가. 늦게 시작했어요. 사정이 있어서요. 수진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반가워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렇게 수진 씨를 알게 됐습니다. 수진 씨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알고도 태도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챙겨줬습니다. 민준 씨, 점심 같이 먹어요. 교수님 말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말해요. 같이 공부해요.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수진 씨, 사실 제 과거가 좀 복잡해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과거는 과거잖아요. 지금의 민준 씨가 좋은 사람이면 그걸로 됐죠.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2024년 가을,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생긴 여자친구였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제 출생, 평생 6호로 불렸던 것, 리 선생님, 탈출, 그리고 제 생물학적 어머니가 누구인지까지. 수진 씨는 조용히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많이 힘들었겠다. 정말 많이. 미안해요. 이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어서. 왜 미안해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태어난 건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수진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민준아, 너는 이제 6호가 아니야. 김민준이야. 나한테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29번째 생일. 리 선생님이 정해주신 날이었죠. 수진 씨가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갔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공원이었어요. 왜 여기로 온 거야?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수진 씨가 가리킨 곳에는 벚나무가 있었습니다. 만개한 벚꽃이었어요.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봄꽃이야. 내 생일 선물.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봤어요. 봄꽃 봤어요. 수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셨나 봐. 네, 제게는 어머니 같은 분이셨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같이 가자. 선생님 묘소에. 고마워. 우리는 벚꽃 아래 오래 서 있었습니다. 2025년 지금 저는 대학 2학년입니다.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저처럼 북에서 온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가끔 강연도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요. 북한의 실상, 인권 문제, 자유의 소중함. 물론 제 정체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탈북자 김민준으로만 알려져 있어요. 수진 씨와는 졸업 후 결혼할 계획입니다. 수진 씨 부모님도 저를 좋아하세요. 고생 많았겠다며 따뜻하게 대해주십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리 선생님이 살아계시다면 제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잘했어, 6호야. 정말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 방 책상에는 작은 액자가 있습니다. 벚꽃 사진이에요. 매년 3월 15일이면 그 액자 앞에서 선생님을 떠올립니다. 선생님, 저 잘 살고 있어요. 이름도 생겼고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친구들도 있고 꿈도 있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름을 갖는 것, 사랑하는 것, 꿈꾸는 것. 그런 당연한 것들이 자유입니다. 저는 27회 동안 그런 것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리고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북에 계신 분들도 언젠가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일이 되면 모두가 이름을 갖고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6호였지만 이제는 김민준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학생이고 누군가의 연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게 생일을 주시고 인간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봄이 올 때마다 벚꽃이 필 때마다 선생님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이 생명을 끝까지 소중히 지키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자유를 느끼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